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가 특허받은 닥터 소울인데요. 걷기만 해도 발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발, 무릎, 척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데요. 발 통증 있으신 분이나 허리 통증이나 평발로 고생하시는 분, 부지 외반증 고생하시는 분 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발 통증 있으신 분 전화하시면 이 제품이 탁월합니다. 깔창에 깔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봉규 특가 파격 할인입니다. 한 세트에 49,000원짜리 29,900원에 드리고요. 두 세트는 53,800원입니다. 080-920-5000번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문제가 요즘에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한반도 전략연구원 부원장이신 박성황 박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주로 어떤 걸 연구하나요? 네,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은 네.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주변국들의 안보 외교 문제, 그리고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 이 여러 가지 안보 외교 군사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박 박사님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을 네. 설파하셨는데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이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작년만 해도 네. 북한이 영상 보여주세요. 수십 발의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아시겠지만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데는 주변에 플레이해 주세요. 러시아, 네. 일본, 한국이 있는데 중국, 러시아는 대국인 관계로 그쪽으로 발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실험을. 네. 그리고 한국은 바로 또 육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발사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지정학적으로 일본 동해 쪽으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일본의 접경 지역으로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게 당연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1998년 대포동 발사가 있었습니다. 네. 대포동 발사 이래 쭉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일본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그 북한의 군사 실험으로 생각했다가 이게 이제 자국의 위협이 되는 걸 점점 깨닫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계속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이 국민들 불안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네. 이게 초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민당 안보조사위원회에서 수면 하에서 지속적으로 적기지 공격론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민들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일본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다. 네. 특히 계속적으로 그렇게 미사일 실험을 하다가 작년 10월 4일 네.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반경이 4,600km입니다. 그런데 이게 4,600km가 어디가 사정권에 드냐면은 괌이라고 있습니다. 네. 괌에는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미국의 폭격기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4,600km 사정거리로 해서 그걸 실험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일본의 EEZ 구역 밖으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작년 10월 4일 날 IRBM은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실험을. 그래서 일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당시 마라톤 대회가 취소되고 학생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신칸센이 멈추는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면 하에서 이걸 거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부상이 돼서 2021년입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이 적기지 공격론을 자기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집어넣는 걸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되고 나서
2021년 10월에 중의원 선거 있었고 2022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모두 적기지 공격론을 내가 분명히 실행을 하겠다고 그때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에서 전부 다 압승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그래서 그런 여세를 몰아서 작년 12월 17일 날 자민당에서 내각 강요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세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제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적기지 공격론을 이제는 지금까지의 정책 담론 단계에서 이제는 정책 실행 단계로 옮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산에 투입을 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니까 북한의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제 공격도 그렇죠. 가능할 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네.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을 했고 이제 네. 그 적기지 공격론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겁니다. 적기지 공격론은 뭐냐면은 선제 타격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격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선제 타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북한이 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이런 확실한 징후가 있고 그게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네.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2022년 작년 4월에 그 전까지는 계속 적 기지 공격론으로 용어를 하다가 예. 작년 4월에 이걸 반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꿨습니다. 용어로. 예. 왜 용어를 바꿨냐면은 일본은 아시다시피 자민당하고 지금 공명당이 같이 연립 정권입니다. 예. 그런데 공명당은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당이기 때문에 평화와 인권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적기지 공격론 자체가 말이 너무 공격적이다. 그래서 공명당이 주장을 해가지고 이걸 반격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적기지 공격론이나 반격 능력이나 같은 용어인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은 적기지 공격론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반격 능력은 일단 저쪽에서 미사일을 한 방이라도 바로 쏘는 그 순간부터 반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적기지 공격론은 그 쏘지 않아도 징후만 보여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구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용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국내 정치 여론 민감한 이제 일본이 한번 이제 전쟁에 한번 당한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공명당의 어떤 반대로 용어만 사실상 이렇게 살짝 마사지한 거지 실제로는 이 북한의 징후가 있으면 공격하는 수 있다,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 군사 전략상 네. 이게 아주 그 선제 타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징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 지휘를 하려면은 또 미국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그걸 실행하는 단계가 이게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데 선제 타격 여부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그 순간이 나중에는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적기지 공격론 자체는 바로 반격 능력 이 용어를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가 적기지 공격론을 선제 타격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건 미국도 용인하는 건가요? 네, 작년 네. 근본에 기시다 총리가 1월 달에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방위 계획 전체를 얘기를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은 미국도 용인하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다시 말해서 물론 징후가 이제 있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 징후가 있으면 그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었나요? 이런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네. 한일 군사 합의, 뭐 지소미아 포함해서 네. 한미일 군사 문제를 하는 네. 전체적인 문제만 아웃라인만 얘기를 했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그 정상회담에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양쪽의 여론도 살펴야 되니까 예, 예. 이건 아마 은밀히 저 예, 예, 예. 안보 관계자들끼리 어떤 뭐 깊숙한 저 뭐 협의는 있었겠죠. 예. 예, 그러나 예, 예.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만한 사항은 아니겠죠. 예, 예, 예. 네. 그래 이번에 그 이런 적기지 공격론에 대해서 일본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본 여론은 네. 약 66% 정도가 찬성입니다. 아, 야. 상당히 이 찬성률이 높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작년 2021년 중의원 선거 참여연 선거에서 바로 공약으로 내서 이게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일본 국민들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로서는 우리가 일본의 이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안보에 유리한 겁니까? 우리 안보에 불리한 겁니까? 우리 한국은 상당히 딜레마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입장을 봐야 되냐면 네. 역사적 환경, 그리고 공간적 환경, 네. 군사 전략적 환경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역사적 환경은 뭐냐면 우리 한국은 북한과 통일 민족이죠. 예. 어떻게 뭐 저기 분단되기 이전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한테 미사일이 날아와서 그게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는 우리로서는 결코 이렇게 찬성할 수가 없죠. 네. 또 하나는 공간적인 환경입니다. 네. 지금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 네. 만약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미사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네. 일본은 여기서 거의 1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가까운 곳은 조금 더 600km 정도 되지만 거의 1000km가 떨어져 있는데 1000km 떨어져 있는데하고 미사일 공격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미일 합동으로 해서 북한이 오히려 한국을 한미일 공조 체제를 파기하기 위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네. 공간적인 환경이 우리가 아주 불리합니다. 네. 딜레마가 있네요. 또 세 번째는요.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군사 전략적 환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4개의 전쟁에서 가장 최근에 4개의 전쟁에서 모두 상대 국가를 선제 공격을 한 군사 전략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특유의 군사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반격 능력이라고 보통 용어를 순화시켰지만 네. 이게 선제 타격일 가능성도 일본의 군사 전략, 있죠. 지금까지 네. 역사적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결코 이거를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딜레마가 있지만 네. 또 지금 계속적으로 북한이 방송에서 일본을 타겟으로 잡고 계속 수시로 실험을 하고 그렇게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정부로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정치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이죠. 그건 또. 예, 예, 예. 그래서 일본의 입장도 고려하고 예. 우리는 또 같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입장도 고려해서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묵인을 하거나 방관하거나 또 반대하거나 결사반대하거나 협조하거나 그렇지만 영상은 스톱해 주시고요. 예.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과 일본이 사전 철저한 협조 관계 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과 그냥 등을 지고만 살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일본의 우리가 전략을 파악을 하고 예. 그리고 일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상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가 지금 우리 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과의 이런 협조 체제, 특히 안보의 협조 체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주 필요합니다. 네. 예.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적기지 공격론, 그다음에 네. 또 지소미아 있고 한미일 연합훈련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힘을 키워야 됩니다. 네. 군사력, 또 제일 중요한 게 정보력입니다. 그렇죠. 네. 정보력을 키우는 건 결국 일본하고 등지면 안 되고 네. 일본과 어떻게든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충분히 탐지를 해내야죠. 네. 그런 게 지금의 아마 종합적인 우리 정부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거를 알고 우리의 어떻게 일본하고 협력할 것인지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라고 그럴까요? 한미일 그 안보 체제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요것도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박성황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게 또 이러면 이제 딜레마이기도 하고 뜨거운 감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뜨거운 감자를 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러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면 뜨거운 감자를 과감히 만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3대 개혁도 그렇지만 일본과의 관계, 징용공 문제도 그런데 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 다시 말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이거가 좌파들이나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이 한반도에 미사일을 공격한다고? 이거 무조건 막아야지 막 이렇게 난리를 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지금이야 이제 훈련 단계지만 만약에 일본으로 향한다는 그 징후가 있을 때는 거기를 기지를 자체를 맞거나 징후가 있을 때 쏜다는 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북한이 두려워하겠죠. 미국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도 두려워하고 삼각체제를 두려워하면 섣불리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공격 감행하기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격 감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건 잘 우리가 협력체제를 그러고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마음대로 막 쏘고 뭐 이렇지 못하게 일본도 그러지 않겠지만요. 그걸 미국과 한국과 잘 조율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황 박사의 이 공격론 이거 지금의 뭐냐면 이슈로 이런 것도 다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초호화입니다. 6월 17일 속초항을 출발하는데요.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속초로 다루는데 속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입니다. 대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공연 펼쳐지고요. 뷔페식, 최고급 음식 다 무료로 골라서 드십니다. 218만 원서부터인데 이봉규 TV만의 특별 할인합니다. 30만 원 상당의 한사민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보시죠. 초호하죠.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가수들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저를 만나시죠. 같이 가시죠. 080-526-7777 전화하십시오.